20년 정도 전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 네고시에이트였다. 두 협상 전문가 사이의 심리전과 기싸움이 묘미로 일반적인 액션 영화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재미를 보여줬다. 협상이란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공동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실천의 의사의 일치를 목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펼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를 가려서 해야 한다. 무턱대고 다 협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협상도 상대가 나와 같거나 최소한도 타협을 이루려는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북한이나 중국, 일본 등의 무대뽀식 주장만 일삼으면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분리하면 대화나 협상을 내어놓는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다. 북한과도 대화나 협상이란 것으로 돈을 떼주면서 시간을 끈 결과가 북한이 핵을 손에 쥐게 만들어준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대화보다는 응징을 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화해라도 해서 버티려고 하는 생존 전략을 쓴다. 북한의 방법은 대화건 협상이건 북한은 우리나라를 날카롭게 공격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파상, 공세의 공격 형태를 유지해왔다. 흔히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상이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파괴를 위한 일시적이며 전술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을 필요로 느낄 때는 공산당의 목표가 성공하기 어려울 때, 즉 공산혁명이 퇴조기 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시간을 벌거나 우리를 기만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퇴조기는 적이 자신들보다 강해서 퇴각이 불가피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오는 방법은 통일전선 전술, 계급적 대중동원, 주적의 고립화 등을 사용한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남남 갈등이 생기고 싸워야 하는데 돈을 떼주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역적들은 생기기 마련이다. 북한이 대화라는 것을 시도한 경우는 그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나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낼 때 말고는 없었다. 북한은 대화라는 걸 주둥이 까면서도 언제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 말종들이라. 대화나 협상이란 것을 주장하는 놈들은 북한의 하수인으로 보면 된다. 북한은 우리가 대화를 하자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들의 폭력적 공산화 목적을 포기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폭력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북한이 약할 때나 어려울 때 대화는 남한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북한이 강할 때 대화는 우리를 협박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도발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남북한 의회통합이라 의제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긴장을 풀게 만든 다음 무력 침공을 했다. 북한과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전술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나 그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의제를 제시하고 그 위에 대화라는 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뻔한 거다. 북한은 크던 적던 얻는 게 생기지만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 그들의 말을 믿는다는 역적들 말고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공산당 하수인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들은 대화라는 걸 할 때 벼랑 끝 전술로 계산된 돌발 사건을 일으킨다. 또한 협상이란 것을 시도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끈다.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합의할 것처럼 계속 시간만 끌어나간다. 더욱이 그런 알량한 합의를 해봐야 지키지도 않는다. 그런 놈들을 믿으면서 대화나 협상을 하자고 하는 놈들이 역적인 것이다. 협상이라는 것을 할 때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들이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북한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들에게는 사실이나 진실은 아무 의미 없으며 우리가 양보하는 것만을 굴종적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법은 지키지만 그들에게는 법이 없다. 그런 무의미한 협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 70년을 돌아봐라.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이 약속한 협상을 깨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고 우리의 양보만을 강요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들의 행동만을 믿어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남한의 공산화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50년 전의 베트남 패망을 바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종전을 말하는 건 북한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공존의 실체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후르시초프 이후에 나온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 형태이다. 후르시초프가 말한 평화공존은 결코 계급 투쟁을 포기하거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 무대에서 프로레타리아의 치열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평화공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북한이 그들의 비인간적 이념을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대화와 협상, 그리고 물질적 원조를 주장했던 북한의 하수인들의 개소리는 많이 떠들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정치 탄압으로 수용소에 갇혔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공존은 기만이며 그들은 단 일보도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 증강과 군비 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먼저 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 기지나 적진 기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서 북한의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은 개수작질을 떨면서 북한의 지시대로 움직였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도 독일이 나치의 전체주의와 동독의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는 헌법을 가지고 통일한 것을 바로 봐야 한다. 저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저런 인간 말종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베트남이 공산화 진행 과정을 보면 파리 평화협정이 그 시작이다. 저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2년 만에 베트남은 공산화가 이루어졌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1973년 1월 27일에 베트남에서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이 파리에서 체결되었는데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한 협정으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베트남 대통령이 항복했다. 1954년 베트남에 대해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통일성, 영토를 존중한다를 인정하였고 그 후 미국은 1969년에 개시한 미군의 철수를 계속하여 1973년 1월 29일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였고 미군은 3월 29일에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73년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할 때 헨리 키신저는 유사시 남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1974년부터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재개된 북베트남의 본격적인 공세에도 미군의 개입은 없었으며 갈수록 원조만 줄어갔고 1975년 남베트남 사이공이 북베트남의 탱크로 함락될 때 미군은 오지 않았다. 이때 북베트남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때 조건이 북한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이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도 타국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선동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에 굴복하고 아시아는 아시아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에 의해 도움을 못 받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고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또한 공산화가 되었다. 북한의 기만 전술을 추종하는 인간 쓰레기들부터 이 나라는 청소를 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 북핵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다수 언론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왔으나 이는 한국, 미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옳은 일이 아니다. 북한 핵무장의 약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핵 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된 시점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가진 19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이다. 중국은 625 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비밀 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흥남, 평산, 옹기 등지에 26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체량은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친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뿔로 삼았다. 그리고 그 뿔들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토마스 리드는 2008년 미국의 과학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등소평이 1982년 자국의 핵기술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였던 칸 박사는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국민적 영웅이 됐다. 당시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장치는 중국의 CHIC-4였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에서 중국, 북한, 리비아 등의 국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드나들었다. 북한에는 13에서 15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설계도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 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해주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확산의 공범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가진 한 비공개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수정 보충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5월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 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2014년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7년이 되면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